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인도문화원 김보민입니다. 주한인도문화원과 동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불교 특별 강연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강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이틀간 불교와 불교 문헌, 그리고 불교 철학이라는 주제로 불교를 통한 한국과 인도의 만남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불교와 불교 명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연 전에 지난 이틀간도 참석은 하셨지만 프로그램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다양한 인도 문화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소누 트리베디 주한 인도 문화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adam, could you say hi to the participants, please? Thank you, Bowman, and welcome to all the participants here present today for the third consecutive day. And in fact, we are really grateful to Dongguk University for partnering with us in this initiative. And I welcome on behalf of the Indian Cultural Center, the lead speaker today, Dr. Moon, for this very, very important lecture today. And I hope all the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us here for the third day would certainly find it more interesting and engaging. And we promise to keep organizing similar events in future period of time. Thank you. Thank you, madam.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고요. 오늘 불교 강연 시리즈를 진행하는 데 협력해 주신 동국대학교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문영공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늘 이제 강연 3일째인데 앞으로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들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한인도문화원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인도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ank you, madam, for your kind address. 네, 여러분 어제는 익명으로 질문을 받아서 그런지 주제가 심오해서 그런지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그때그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강의가 끝난 후에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동국대학교 문영공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문영공 선생님은 동국대 불교학부 및 동대학원에서 박사를 졸업하셨습니다. 전공은 응용불교학, 관심 분야는 불교 명상, 심리학, 그리고 죽음학으로 뉴욕 조립대 한국학센터에서 객원연구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전임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문영공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한 인도문화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회를 봐주시는 김범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불교와 명상은 저보다 더 이제 훌륭한 스님들 또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제가자 수행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를 이렇게 그 강연자로 초청한 이유가 제 전공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제 전공이 이제 불교 명상과 특히 불교의 죽음 명상 그리고 죽음학이다 보니까 제 전공의 특이성과 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많이 부족한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교와 불교 명상입니다. 특히 이제 죽음 명상 그리고 죽음 심리학을 불교의 명상과 함께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500년 전, 올해가 2021년이죠. 불기로 하면 2565년입니다. 약 2500년 전에 인도의 가우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성인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는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불사의 존재에 이르고 싶은가? 영원한 행복의 길에 이르고 싶은가?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면 큰 복을 받는다. 불사에 도달한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부처님, 붓다입니다.
근데 붓다는 우리가 행복을 얻는 길, 그렇죠? 나아가서 불사에 이르는 길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 초기 불교 경전인 앙구타라 니까야에 있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행복에 도움이 될까? 예,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은 이 마음챙김 명상의 일부입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은 그 많은 마음챙김 명상의 종류 중에 이제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보시기 전에 마음챙김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챙김은 이제 빨리어, 그렇죠? 인도 고대어죠. 빨리어로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한글로는 마음챙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의미는 뭐냐면 기억, 주의 깊음, 마음챙김, 알아차림 등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음챙김, 사띠라는 말이. 근데 사띠는 그 단어의 기본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근, 루트, 스무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기본 의미는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사띠가 마음챙김 명상을 뜻하는데 기본 의미가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과거에 대한 추억,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띠에서 말하는 기억은 과거에 대한 기억보다는 현재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사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시간이 멈춘다면 멈출 수가 없죠.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현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초, 과거, 2초, 과거. 그렇죠? 계속해서 과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기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텐데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띠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억은 지금 현재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과거가 되고 있는 순간순간, 지금 현재의 순간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억이다. 현재를 붙들고 있는 것. 다시 말해 흘러가는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바로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사띠이고 마음챙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를 기억한다? 현재의 마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띠가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자로 번역은 념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한자로. 한역 경전에는 사띠가 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뜻은 이제 보통 생각할 염자로 사용이 되는데 기억할 염자이기도 합니다. 기억이자 생각이 염자인데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금자거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지금의 마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다른 말로 지금을 나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과거가 되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나는 꽉 움켜쥐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염자를
사띠의 번역어로 선택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한 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챙김, 한글로 번역되는 마음챙김은 적절한 번역일까? 많은 논쟁들이 있거든요. 뭐 알아차림, 뭐 마음챙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는데 마음챙김이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께서 그 외출을 하실 때, 집 밖을 나가실 때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갑을 잘 챙기죠. 지갑을 잘 챙겨서 이제 다시 외출을 하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안 챙겼어요. 그냥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잘 챙기죠. 반드시 우리는 외출할 때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서 이제 외출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아침에 그래 오늘은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마음을 챙기시는지 오늘은 덜 우울해하자 그래 오늘은 좀 더 노력해보자 라고 마음을 핸드폰과 지갑을 챙기듯이 마음을 우리가 잘 챙기고 있는가 하루하루 그냥저냥 우리가 흘러가는 마음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건 아닌가 마음을 안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챙기듯이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마음챙김 또한 괜찮은 사띠의 번역을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띠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깨달은 자, 성인, 그렇죠? 고타마 붓다가 창시한 명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당시보다 인구수로 대비해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붓다가 창시한 그 마음챙김 명상이 더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 덕분이죠. 이분 덕분.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카바진. 존 카바진은 MBSR을 창시했습니다. MBSR을 개발했습니다. MBSR. 이게 뭐냐면 마인드풀리스, 사띠죠. 베이스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리덕션, 감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그 MIT 박사예요.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박사인데 MI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이제 박사이신데 특이한 것은 1974년 한국에 계셨던 지금 이제 화계사 국제선언에 이제 그 선원장이셨던 숭산 스님께서 미국으로 가셨고 그 미국에서 숭산 스님께서 프라비던스 선언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참선 지도를 했는데 이 카바찐 선생님께서 프라비던스 선에서 숭산 스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수년간 명상 지도를. 그리고 나서 본인의 소속된 이 학교에서 명상을 과연 명상이 우리 인간에게 현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MBSR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MBSR을. 과연 그럼 MBSR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MBSR은 첫 번째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장애, 그리고 건선염. 건선염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게 말라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피부병인데, 건선염, 유방암, 전립선 암 등 암 등에서 발생되는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신체 질환에서 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MBSR이 보여줬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촬영을 한 거죠. 마음챙김 명상을 했을 때 MRI,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MRI를 찍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카바친
선생님은 MIT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인프라가 좋았겠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보니까 약물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상을 통해서 약물을 쓰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촬영을 통해서 명상의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미국과 유럽, 주로 서양의 의료기관에서 MBSR을 공식적인 정신치유 프로그램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한 2천여 곳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스포츠팀, 로스쿨, 그렇죠? 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 서양의 연구에 힘입어서 국내에서도 한국형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KMBSR이 개발돼 가지고 우울증, 정서불안, 자살위험군 환자 등 다양한 정신장애에 이제 활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BSR의 중심에 사티가 있다는 거죠. 붓다가 행했던 명상법, 사티, 마인드풀리스가 MBSR의 중심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500년 전에 한 성인께서 하셨던 수행법이 현대 사회에 아주 큰 긍정적인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바치의 MBSR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선, 시팅 메디테이션, 그리고 바디 스캔, 내 몸의 어느 한 곳의 감각을 정한 다음에 그 감각을 내 의지대로 온 몸을 이제 스캐닝하는 바디 스캔이 있고요. 또 워킹 메디테이션, 나의 걸음걸이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 등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4주에서 약 8주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질환이나 어떤 신체의 만성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 MBSR의 중심에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가 했던 사티 수행이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MBSR의 중요한 것은 자세, 그렇죠? 특히 자선할 때의 자세와 호흡,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티가 기억이라고 그랬죠. 지금, 바로 지금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MBSR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이 PPT의 효과를 준비했는데, 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 챙김의 기본 태도, 지금 태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음 챙김의 태도. 아까 사티가 지금을 기억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순간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여기를 알아차리고 바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감각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느낀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에 지금을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죠? 뭐 저도 잘 안 되지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평소에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지루하고 고단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또 이제 대학생분들도 내가 언제까지 지겨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과거로 가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죠? 방학 때가 좋았는데. 휴가 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나는 지금 현재에 있는데 내 현재에서 우리는 보통 과거로 마음을 보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이 우울합니다. 그렇죠? 지금이 우울해. 그때를 그리면서.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다음 주에 회의가 있는데, 그렇죠?
또 혼나겠구나. 아, 다음 주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또 깨지겠구나. 그렇죠? 불안해요. 아, 다음 주에 뭐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지? 또, 야, 막막하다. 내가 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불안해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는 막막한 미래로 마음을 보내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불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우리 마음속으로 아, 그때가 좋았는데 우울해하고 지금 미래를 떠올리면서 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괜찮지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혼자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면서 고통을 스스로 혼자 만들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티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언제나 이제 우리가 뭐 몸의 컨디션이 좋고 좋은 일 있으면 아, 살만하다. 이제 이럴 때가 이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일이 안 풀리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 이제 난 안 되겠다. 그렇죠? 또 어떤 날은 아, 잘 될 것 같아. 어떤 날은 또 아, 안 되겠다. 이제 원숭이를 보면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잘 될 것 같다가 그렇죠? 안 될 것 같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CCTV로 우리를 관찰한다. CCTV로.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음소거를 해놓고 CCTV를 우리로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그냥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뭐 서류를 쓰다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CCTV로 안 보이는. 혼자서 이 마음속에서 불안했다, 기뻐했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는 불안도 우울도 없다. 괜찮다. 싸띠, 마음 챙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괜찮다. 지금 우리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과거로 갔다가 불안한 미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지. 우리가 지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바로 지금 여기는 괜찮다. 지금을 온전히 지금 순간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이제 바로 마음챙김, 사띠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이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사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띠의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마라나가 붙습니다. 빨리요, 마라나. 마라나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라는 거죠. 마라나 사띠. 영어로는 Mindfulness of Death라고 되어 있죠. 죽음을 마음챙김한다. 한역으로는 이제 죽을 사자를 써서 사념, 이제 이렇게 한역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띠가 바로 지금의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나의 마음을 쥐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마음책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의 이 순간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 순간을 나의 죽음으로 채워놓고 있는 것. 이것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 순간이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꽉 쥐고 있는 것. 나의 죽음, 나의 죽음. 뭔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 보이는 용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킬레비치는 보통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1인칭적 죽음이 있고 2인칭, 3인칭의 죽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인칭이 뭐죠? 1인칭.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그 영어 공부할 때 1인칭 I, my, me 뭐 이런 거 그렇죠? mine 뭐 그렇죠? 나의, 나의 것. 그것이 1인칭이고 2인칭은 you, your, yours. 죄송합니다. 쉬운 거를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어떻게 됐든 나, 그렇죠? 너,
3인칭은 he, she, it. 그렇죠? 그것, 그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누구 겁니까? 죽음이.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죠. 지하철에서. 그렇죠? 뉴스를 보다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몇 명이 죽었다.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다. 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그걸 보시면 어떤가요? 지하철 이거 손잡이 잡고 막 오열을 하십니까?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시죠? 손가락으로 넘기시죠. 연예나 스포츠 뉴스. 그렇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씨 되시죠? 부모님이시죠?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알았어요. 다 끊어버리시나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너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너.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은 남의 죽음이에요. 나랑 관련 없어요.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3인칭이고 이게 2인칭이죠. 마지막. 여러분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갑자기 이런저런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막 하고 갑자기 무슨 초음파 검사를 막 이렇게 하더니 오라고 하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의사 표정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시한부 판정을 내가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음이 내 것으로 다가왔어요. 남의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하나가 다 가지고 있는 다 우리 것이라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마음챙김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 남의 것이 아닌 죽음을 나의 것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마음챙김 명상의 주제를 바로 나의 죽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런 주제를 기대하셨을 텐데 갑자기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봤던 장면, 안구 따라 니까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불사의 존재에 이르고 싶은가? 행복한 길에 이르고 싶은가?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라.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으면 큰 복을 받는다. 불사에 도달한다.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는가? 라고 붓다가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야, 마음챙김이 참 좋은데 닦고 있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한 분께서 예, 스승이시여, 전 닦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하면서 저는 그럼 어떻게 닦고 있느냐? 말을 하죠. 저는 제가 하루 밤과 낮 동안 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라고 마음챙김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죠. 하루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다시 말해 스승이시여 제가 내일 죽더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충분히 마음에 새겼다면 나는 괜찮다. 저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루만 살더라도 내가 수행을 많이 했으면 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닦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제자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스승이시여, 저는 제가 하루 낮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한 끼 음식을 먹는 동안 그렇죠? 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새긴다면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닦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은 아닙니다. 전 더 짧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5번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죽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닦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다음 분은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감탄을 하는 거죠. 아, 너무 짧은데, 그렇죠? 내가 제일 짧게 닦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마지막 한 분께서 스승이시여, 저는 제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마음챙김을 닦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시간 단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첫 번째 제자분께서는 하루 밤낮 동안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낮 동안밖에, 세 번째는 한 끼 음식을 먹는 동안, 네 번째는 네다섯 입, 한 입,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그렇죠? 시간 간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아, 난 내일 죽을 것이다. 하고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쉰 뒤에 죽을 것이다. 절박함이 증가하겠죠. 절박함.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내 삶의 시간이. 그렇죠? 시간 간격이 줄면서 죽음에 대한 절박함은 증가, 반비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반비례. 그렇죠? 반비례. 이런 식으로 아주 절박하게 마치 몇 초 뒤에 내 삶이 끝날 것처럼 진짜 나는 죽을 것처럼 그것을 순간순간 절박하게 내 마음속에 나의 죽음을 채워놓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얼마 후에 죽더라도 뭐뭐 한다면 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구조들로 문장들이 이루어져 있죠. 일종의 조건문이죠. 내가 뭐 좀 이따 죽더라도 난 괜찮다. 이것만 한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전에서는 죽음을 하루 밤과 낮 한 끼 음식을 먹는 동안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동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처럼 시간으로 죽음을 묶어서 명확히 보여줬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나는 언젠간 죽겠지. 그렇죠? 죽음은 사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우리하고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기면 아, 나도 죽는구나.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남의 것처럼 멀리 두고 있어요, 저 멀. 심지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죽음을 시간으로 묶어서 아,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죠?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행 그리고 마음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이제 경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을 챙기는 마음을 닦는 자세는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아주 잘 닦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닦아라. 이제 이렇게 붓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진짜 죽음이 내 눈앞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 챙김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약 5세기경 실론, 지금의 현 스리랑카죠. 붓다고사라는 분께서 위수띠막가, 청정도론을 이제 쓰셨습니다. 근데 이 청정도론에서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앙구따라 니까야에 있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의 명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 죽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려는 사람은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죽음이 올 것이고 생명 기능이 끊어질 것이다. 혹은 죽음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슬픔이 일어나며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죽음을 생각할 때 기쁨이 일어난다. 나와 무관심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청정도론에서는 그 화장터에서 시신을 관리한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이제 화장터나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이렇게 닦고 화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10구, 그렇죠? 한 달에 몇백 구를 하다 보면 무뎌지는 거죠.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 아까 스마트폰에서 남의 죽음을 뉴스로 보는 것처럼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칭적 죽음, 죽음이 내 것, 2인칭적 죽음, 죽음이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절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죽음이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닦아야 된다. 절박함이 잘 안 온다면 마치 살인마가 내 앞에 나타난 듯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앉으셔가지고 그래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한번 해보자 하시는데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별 감정적인 절박함이 안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 눈앞에 살인마가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온다.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난 정말 죽겠구나. 그렇죠? 난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 어떤 절박함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고 매운 짧은 순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려라.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죽음 앞에 가 있겠죠. 그렇죠? 곧. 그렇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매우 짧아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시간이 빠르구나. 그래, 나도 죽겠지. 진짜 나에게 죽음이 오는구나. 이런 절박함을 아, 떠올리는 도구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짧구나. 그래, 마치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절박함을 갖추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붓다고사가 좀 더 보충해서 마음챙김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경전에 나온 명상 수행이죠. 스님들과 부처님 이야기가. 그렇다면 과연, 그렇죠? 이게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는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보탬이 될까? 근거가 있을까? 그렇죠? 맞는 말일까? 이런, 불교에서만 말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일종의 죽음 심리학에서는 죽음이 인간이 죽음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그렇죠?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관리 이론, 테러 매니지먼트 티어리라는 것이죠. 테러는 공포라는 겁니다. 어떤 공포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매니지먼트는 관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하는 것, 이론이라는 거죠. 인간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한 심리학입니다. 공포관리 이론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하거나 장례식장을 방문하거나 유언장을 쓰거나 가까운 이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 우리 의식 속에 죽음이 자리 잡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활동의 명칭이 바로 mortality salience라는 죽음 현저성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현저성.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청정도론 니까야에서 죽음을 절실히 절박하게 생각해라 라고 했을 때 절박하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죽음 현저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한번 살펴보시죠. 죽음 현저성. 좀 잘 와닿지 않는 말인데 모텔리티 세일리언스라는 모텔리티는 사망, 필멸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는 것. 우리 인간은 필멸, 반드시 죽는 존재이다. 그렇죠? 필멸성. 그것을 모텔리티라고 하는데 편의상 죽음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세일리언스는
돌출성, 두드러짐 이런 뜻입니다. 뭔가 두드러지다, 돌출하다. 그렇죠? 다른 말로 현저함이라고 하는데 현은 나타날 현자, 뚜렷할 젖자, 현저하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명동이나 큰 거리를 걸어가면 음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음악들이. 수많은 음악들 중에 유독 나에게 잘 들리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각은. 만약에 이제 내가 TV에서 뭐 또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다. 트로트를 봤다. 그럼 유독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면 그 생각, 그 음악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머릿속에 있을 때 길을 나서면 수많은 음악들 중에 그 음악이 딱 귀에 딱 잡히는 거죠. 그렇죠? 관심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의식은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관심 있는 상태가 바로 현저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 저 음악 참 좋은데. 길을 가다 보니, 아, 이 음악이 나오는구나. 내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죽음의 현저성은 바로 죽음이 내 의식 속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죽음이 남의 것이었는데 내 것이 된 상태죠. 그렇죠? 1인칭적 죽음이 바로 죽음 현저성이 유도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죽음이 의식 속에서 또렷이 나타난 상태. 죽음이 의식적으로 활성화된 상태, 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죽음이 내 의식 속에서 계속 활성화돼서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죽음 현저성이 일어난 상태, 죽음이 생각이 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원래 이 한나라 왕의 아들이었죠. 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를 했죠. 사문유관이라고 하죠. 사문유관. 동서남북 네 가지 성문 밖을 나가보니 성문 밖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해 보니 인간의 생로병사가 보였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인간은 죽는다. 그렇죠?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특히 죽음이. 내가 아무리 태자면 뭐 하겠는가. 그렇죠? 내가 죽으면 이 나라와 그 수많은 성들과 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고 덧없다는 것을. 그렇죠? 내가 죽으면. 그렇죠? 그 마음속에서 죽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붓다는. 그럼으로써 그 모든 왕의 지위와 모든 부를 다 버리고 성 밖으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현대의 공포관리 이론 학자들이 붓다가 출가를 결심했을 때 마음 상태를 보았다면 반드시 붓다는 죽음 현저성이 가득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말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죽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인데 근데 보통 죽음은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어요.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억압이라고 합니다. 억압. 리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자물쇠로 딱 채워놓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그게 자물쇠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장소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죽었다. 차 사고 나서 죽었다. 비행기를 타고 추락했다. 집에서 밥 먹다가 죽었다. 그렇죠? 죽음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디를 못 다니는 거예요. 적절히 억압이 돼야 되는 거죠. 죽음이. 죽음이 계속해서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모든 상황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아픈 상처, 그렇죠? 아픈 기억, 죽음 같은 것들은 우리 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상처들이 살아난다든지 죽음의 위협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살짝 억압을 풀어주는 거죠. 내 의식 속에서 죽음이 살짝 고개를 드는 것처럼 명상을 통해서 죽음을 우리 의식 속으로 살짝 꺼내놓는 그 의식의 죽음이 꺼내진 상태가 바로 죽음의 현저성, 모텔리티 세일리언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과연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 의식 속에서 활성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에 어떤 보탬이 되겠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보관리 이론에서는 죽음 현저성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 사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일어나겠죠. 사실 무섭겠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그렇죠? 공포와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와 불안이 일어나면 우리는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방어를.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인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슬플 때, 그 상처와 그 슬픔을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에게 장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억압, 잊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때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치에서 죽음이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죽음 현저성이 활성화되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나 유언장, 작성, 장례식장 방문 등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 의식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방어 장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세계관, 두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Cultural World View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계나 현상, 사람, 물건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체계입니다. 개념. 그렇죠? 관념체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 주식이 올라갔구나. 그렇죠? 떨어졌구나. 아 경제가 나빠졌구나. 그렇죠? 일본, 중국, 뭐 미국을 보면 아 미국, 일본, 중국은 저런 나라지.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뭐 너의 꿈은 뭐니? 아 꿈이란 게 뭐지? 아 장래 희망이구나. 등등 많은 단어들과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해석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를 보는 눈이죠.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두 번째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 그렇죠?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 그렇죠? 자아 존중감이거든요. 자존감은 내 내면에 있으면서 나의 감정,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관리하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 장치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못 견뎌요. 굉장히 거슬리고 민감해집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말에 잘 내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면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쁜 부정적인 반응들을 수용할 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것, 문화적 세계관은 우리의 외부로서의 세계를 보는 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개의 마음속에 중심축을 갖고 있는데 죽음의 현저성이 딱 들어오면 이 두 가지가 방어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방어를 하냐? 그렇죠? 문화적 세계관이 작동을 하면서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하는 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럼 방어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문화적 세계관에는 종교, 그렇죠? 도덕, 윤리,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체계거든요. 아, 내가 죽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죽음의 위협이 오면 굉장히 종교 활동이 많아집니다. 종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심을 할 수가 있죠. 또 문화적 세계관이 작동하는 예를 말씀드립니다. 도덕심이 강화됩니다. 뭐 죽음을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갑자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벌 받았다. 그렇죠? 벌 받았다. 나쁜 짓을 하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죽음을 앞당긴 거야. 그렇죠? 죽음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착했어. 복 받은 거야. 그렇죠? 죽음을 앞당기고 미루는 것이 도덕 윤리하고 연결되었다고 우리가 가진 문화적 세계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벌 받을까 봐.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문화적 세계관에서 작동해서 죽음을 계속 멀리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작동 방법이에요. 착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이제 중시된다는 거죠. 도덕 윤리가 강화되면서.
또 자존감이 작동을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대한 위협이 내 내면에 들어왔고 이 자존감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강화가 되겠습니까? 하락이 되겠습니까? 강화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그럼 내 자존감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평소에 소심하고 민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왜 평소에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가. 그렇죠? 사람이 보다 큰 일을 겪다 보면 사소한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자존감이 강화되면서 방어를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구나.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자존감과 문화적 세계관이 작동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착한 일을 중시하게 되고 기부 행위가 증가하고 그렇죠? 자비 그렇죠? 내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죽는다고? 과연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렇죠? 내 인생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인생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내면적인 목표를 중시하게 된다. 내면적의 반대말이 뭐죠? 외면적이죠. 외면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명예, 그렇죠? 외모, 권력, 외면적인 거죠. 죽음을 생각하게 하다 보면 사랑, 평화, 가족, 가치 그런 것으로 이제 중시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공포관리 이론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일단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돈, 명예, 외모 이렇게 있었겠죠. 사랑. 그렇죠? 이제 하고 이후에 죽음과 고통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했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럼 죽음의 현저성이 좀 활성화가 됐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인생의 우선순위의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니까 이후에 내면적인 목표를 사람들이 중시했다. 사랑, 가족, 평화. 그렇죠?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을 했고 또 기부 행위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공포관리 이론에서는 스크루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루지 이펙트. 스크루지가 뭐죠? 스크루지 영감. 찰스 디킨스 소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럴. 거기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지독한 구두쇠. 동전 한 푼 다른 사람들에게 안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유령이 나타나서 네가 죽은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의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이 딱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죽었다. 나쁜 놈. 그렇죠? 문화적 세계관이 작동을 하는 거죠. 나쁜 놈. 죽을 줄 알았다. 그렇게 지독하게 베풀지도 않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 꿈속에도 너무 실망을 하고 자기가 뉘우친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못 살았구나. 그 꿈에서 깬 다음에 스크루지가 이제 어떻게 됐죠? 많이 베풀었죠.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까이 하면 기부 행위가 증가한다. 라고 공포관리 이론에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장소를 정하고 장례식장 안에서 인터뷰를 하고 평범한 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기부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더 기부 행위를 중시했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타났죠.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그렇죠? 마음속에서 문화적 세계관이 작동을 하면서 윤리 도덕을 중시하면서 타인에 대한 어떤 기부 행위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일련의 과정들이 심리 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결국 목적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완화시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관리하는 그렇죠?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몇 가지만 더 보시면 공포관리 이론에서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에세이를 쓴 사람들은 죽음을 사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은 삶의 시간이 limited time perspective, 내 삶이 제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각성하게 됐다. 그렇죠? 실험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소중히 느끼게 됐다. 보통 우리는 여러분 지겨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될 시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그렇죠? 지겹고 힘든 근무할 때, 그렇죠? 근무하고는 학교 수업 들을 때, 지겹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의 주어진 시간들, 내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버려야 되고 지겨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또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렇죠? 라는 어떤 자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내 삶의 시간이.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지루한 시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말씀드렸듯이 삶의 외면적 목표, 외모, 권력보다는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 삶의 내면적인 목표, 우리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삶의 의미 그게 뭐지?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만약 죽는다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는가? 여러분이 응급실에 누웠을 때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죽는구나.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다. 그렇죠? 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 행복을 중시하게 됐다. 공포관리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또한 부중심 사고보다는 방금 스크루지 이펙트, 스크루지 효과 말씀드렸듯이 내가 부를 축축하고 나만 잘 살자 이런 것보다는 자선행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어떤 기부행위, 자선행위 같은 것이 이제 증가가 됐다라고 공포관리 이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하고 계속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수행해야 자세라는 거죠, 자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부좌, 그렇죠? 이게 허벅지 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얹는, 그렇죠? 요가할 때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저도 해봤는데 명상이 안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가부좌를 많이 합니다. 이 양쪽 다리를 발바닥을 허벅지로 완전히 이렇게 크로스해서 올리는 거 말고 한쪽만 올리는 반가부좌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다리,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그것도 힘들다.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렇죠? 카바찌니 MBSR 말씀드렸죠. 존 카바찌니 MBSR 프로그램에 꼭 시팅 메디테이션 좌선이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앉아서 가부좌를 하던 의자에 앉아있던 척추를 바로 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고 왜냐하면 척추가 바로 서야 이 우리의 장기들이 잘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어깨에 힘을 뺀다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지 말고 편안하게 중심만 잡되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카바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손은 양쪽 허벅지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은 보통 코로 천천히 들여 마신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것이죠. 막 입으로 막 이렇게 하면 만약에 주변에 같이 명상하는 사람이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입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렇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좀 고요함과 거리가 좀 있고 코로 천천히 또 코로
숨을 들이셔야 뇌에 전달되는 산소의 양도 많아지고, 그렇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그 호흡. 마지막으로 마음, 그렇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마음을 순간순간 마음 챙김하는 것. 계속해서 챙겨서, 그렇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냥 바르게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속에서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분은 30초 하면 딴 생각으로 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택배가 왔구나. 그렇죠? 무슨 택배지? 내가 산 옷이다. 그렇죠? 그 옷을 입고 어딜 가야지. 잠깐 마스크가 있나?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마스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보니까 명상하고 있었던.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지. 무슨 소리지? 누가 들어왔나? 무서운데. 살인마인가? 뭐 별의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다 무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을 챙기라는 거죠. 계속 지금 이 자리로 마음을 자꾸 챙겨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마음 챙김.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방법이죠. 해서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박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박함. 청정도론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살인마가 내 앞에 나타난 듯 죽음에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 챙김하되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절박함을 갖춰야 된다.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심전도기입니다. 심전도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띠 하다가 죽으면 띠 하고 이제 심장이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제 나름대로는 집중이 나름대로 절실함이 갖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방법이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마음 챙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챙김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나는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에 죽을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정서가 불안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어린이 그렇죠? 혹은 또 이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임산부, 시한부 환자. 시한부 환자한테 가가지고 야 좋은 명사법을 내가 알아왔어. 그렇죠? 나는 죽을 거야. 그렇죠? 야 넌 죽을 거야. 이러면 이거는 거의 욕을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몸과 마음이 균형을 갖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 이것을 했을 때 그 마음 챙김의 취지를 잘 받아들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미 죽음에 다다른 사람한테 넌 죽을 거다 하면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된 청소년, 어린이에게 이 방법을 했을 때는 큰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울증 환자에게도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막 권유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한 중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중요한 건 시간성이라고 했죠. 죽음을 시간과 묶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학교 현직 교사들하고 상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떤 문구가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죽음이 넌 내일 죽을 거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구를 정하자. 나는 얼마 뒤에 죽을 것이다. 마음 챙김 명상의 강도를 문구로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죽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대상들과 마음 챙김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몇 개월 뒤에 죽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것과 여러분이 곧 죽을 거예요 하는 거하고 다른 농도를
다른 강도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몇 개월 뒤에 죽을 것이다. 얼마 뒤에 죽을 것이다. 며칠 뒤에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난 뒤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시간성과 연관된 단어들에 의해서 마음챙김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심신미학자에게는 절대로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사티, 마음챙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긍정적 효과를 현대의 공포 관리 이론에서, 현대 심리학에서 그 근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죽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 현대 호스피스 거기 이제 선구자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성장의 기회이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죽음은 괴롭기만 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스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떠날 것임을 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인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렇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짜증을 내야 될지, 조금은 눈 감아줘야 될지, 그렇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지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죽음이 준다, 죽음 명상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영공 선생님께서 불교 죽음 명상, 죽음 심리학을 명상과 연관지어 흥미로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고 또 지금 내가 생각하고 감각하는 것들을 온전히 느끼는 것,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챙김, 사띠의 기본 개념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정말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지만 막상 평소에는 또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끼며 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문득문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래도 마음챙김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마음챙김을 통해서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문영권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감사합니다. 불교 설화에 대한 강연이죠. 이제 목요일 4번째 강연이 될 텐데 모두 내일 2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